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22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여전히 10,000명을 조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고는 있는데요. 방역 당국이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완치돼서 격리 해제됐는데 다시 양성 판정받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재확진자에 의한 2차 감염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봉화군의 푸른 요양원. 지금까지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20명은 격리 해제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양성이 나온 겁니다. 재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이 무증상 양성이 많거든요. 검사 수치가 컨디션에 따라 이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검사를 하고 있고 이처럼 격리 해제 후 재확진된 비율은 2.1%로 전국적으로 163명에 이릅니다. 전 연령층에서 발견됐는데 20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재확진된 경우가 많았고 증상이 있더라도 모두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격리 해제 후 재양성까지는 평균 13.5일이 걸렸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접촉에 의한 재감염보다는 몸 안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진단검사가 비교적 정교해 감염력이 거의 없는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 확인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 재양성 검체 6건을 배양검사했는데 모두 바이러스가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는 않아서 전염력이 높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진자로 인한 2차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워낙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재확진자의 접촉자를 검사하고 바이러스 배양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개발에 뛰어들었고 정부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 중국 우한에 사는 84살 노인이 팔뚝에 무언가 주입합니다. 중국 연구팀이 실시하는 백신 개발 2차 임상시험에 참여한 겁니다. 我们这个疫苗是以改造过的腺病毒为载体，搭载的是新冠病毒的 S 基因，那么是让人体产生对这个 S 基因的免疫记忆。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백신 개발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70여 건. 중국처럼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건 3건입니다. 백신을 세계적 공공재로 봐야 한다는 말처럼 국제적으로 연대해 개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More than 90 countries have joined or have expressed interest in joining the Solidarity Trial, and more than 900 patients have now been enrolled. 치료제 시험 가운데는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가 눈에 띕니다. 시카고 대학의 초기 임상 시험에서 113명의 중증 환자 대부분이 치료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대주군이 없는 임상 시험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 약을 쓰지 않고 다른 치료를 했던 사람에서 비교해서 그 약에 비해서 또는 일반적인 표준 치료에 비해서 효과가 더 높다 이렇게 나와야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 국내에서도 10곳의 기관과 기업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적극 뒷받침할 실무 지원단을 꾸려 한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임상 정보를 입력하고 하면 역학조사하고 임상 정보가 연계가 되고 그것은 연구자들 또는 어떤 방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 모두 안정성 확보가 우선인 만큼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당장이라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할 것 같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방법을 발표했는데요. 조건을 3단계로 나누어 경제활동을 늘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지 말지는 주지사들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경제가 먼저냐, 국민 안전이 먼저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중간을 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통제될 때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닌 권고입니다. Our approach outlines 3 phases in restoring our economic life. We are not opening all at once, but one careful step at a time. 경제활동 재개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2주일 동안 확진자와 양성 반응자가 줄어야 하고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등이 1단계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그동안 한 달 넘게 포장 주문만 가능했던 이런 식당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유지한 채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지 여부는 주지사들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한다는 증거가 없을 때라는 더 엄격한 조건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피해가 작은 29개 주가 조만간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극심한 뉴욕주 등 경제 핵심 지역입니다. Why don't you open tomorrow? Because we're afraid the infection rate will go up. 뉴욕주는 강제 자택격리 조치를 다음 달 15일까지 오히려 연장했습니다. 인근 5개 주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주지사들이 결정할 거 대통령 경제재개 권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 중간에 한국보다 인구 대비 코로나19 검사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미국 전체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지역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갑자기 1,29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사태 초기 우한 통계에서 빠졌던 자택 사망자 등을 확인해 바로 잡았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중국 통계에 대한 의심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봉쇄가 풀린 우한 기차역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는 중국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한 시내 번화가도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看着武汉慢慢的一步一步的复苏，然后我也觉得很开心，然后我也很有信心，我们的生活肯定会越来越好的。 우한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앞서 발표한 사망자보다 1,290명이 더 숨졌다는 사실을 우한시가 뒤늦게 인정한 겁니다. 医疗资源挤兑，收治能力严重不足，有些患者没有入院治疗，在家中病亡。 이로써 우한 지역 사망자는 3,869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전체 사망자의 84%입니다. 그러나 뒤늦은 통계 수정에도 조작 의혹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수 대비 환자 수에서 수백 명당 1명꼴인 다른 나라에 비해 발생 환자가 터무니없이 적은 데다 무증상 감염자 규모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행병에서 정확한 통계는 바이러스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맞춰 방역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 통계가 정확했다면 지금 같은 대유행을 줄일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중국이 통계를 수정했다고 해서 이 책임론에서 가벼워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최다인 201명 발생했습니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는 2,8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전체로는 10,000명을 넘어섰는데 오늘 중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부터 긴급 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각 가구에 2장씩 1,000마스크를 배포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한국의 차량 탑승 검사,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대규모 실업 위기 등 고용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신규 채용도 미뤄지고 일할 곳 자체가 줄어들면서 원치 않아도 취업을 포기하는 이들마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는 상황이 엄중하다며 다음 주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예원 기자입니다.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해온 28살 김모 씨. 올 봄은 아예 취업 기회조차 사라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용 근데 밀리고 자격증 준비하던 게 밀려서 그냥 잠깐 연기되고 다시 원상복구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2달 전만 해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40대 신모 씨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진 데다 6살 아들을 맡길 때도 마땅치 않아서입니다. 아이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일단은 그냥 아껴서 쓰면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처럼 능력은 있지만 상황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는 지난달 51만 명 넘게 증가해 1,7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중에서도 상태가 쉬었음, 즉 구직 대기 중인 이들이 36만 명 넘게 늘었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20대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채용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청년층 구직 활동 자체가 멈춘 겁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급증한 것은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에 드러난 것보다 고용시장 상황이 더 얼어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염병 우려 등으로 노동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도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 다음 주 초 고용 유지, 실업,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 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민주당과 시민당은 총선 승리 자축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총력을 다해 대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도 자신했는데 일단 20일 2차 추경 시정 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합의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총선을 마무리하며 현충원을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선대위 해단식에서는 180석 슈퍼 여당의 책임을 무엇보다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코로나19 경제전쟁에 서막이 올랐다. 고통이 막 시작됐다면서 국회에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고용 지표는 어쩌면 깊은 고통의 서막일지 모르겠다. 비상한 결단이 항상 요구받을 것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공약한 국민 100%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루가 급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할 비상한 시간입니다. 여야가 하루라도 빨리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통합당은 나라 빚은 안 된다며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기재부는 하위 70% 지급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 이들과 협의하는 게 슈퍼여당 민주당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뒤늦게 외양간 고치느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좀 불가능하지 않다. 여야는 우선 20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유례 없이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국민이 준 회초리를 달게 받겠다면서도 패배 원인과 수습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비대위 구성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차려, 인사. 고개 숙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해단식에 황교안,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매진하겠습니다. 거대한 오판을 했다. 막말 파동 탓이 컸다. 황교안 대표가 또는 공천이 문제였다. 패배 원인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김형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죄인의 심정이며 가슴이 찢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8월 전당대회를 앞당기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서 위기상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비상대책위 구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곧장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찾아가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고 중진 의원 일부와 홍준표 전 대표 등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지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당내 의견 합치가 먼저다. 조기 전당대회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쇄신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변화를 시켜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변화하지 않는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당을 개혁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두 당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지난해 급등을 거듭하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고강도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 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종부세 인상과 전셋값 안정을 위한 향후 입법 과정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141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32억 원을 넘었던 매매가는 최근 3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금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리얼 규제가 크죠. 대출이 막히면서 그게 크다고 봐야죠. 현 정부 들어 올해 초까지 19번에 걸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 데다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리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임대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달 서울 전세 가격 지수는 100.7을 기록해 2003년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만큼 전월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첫 임대 계약 2년이 끝나도 2년 더 살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황. 다만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초기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와 여당의 고민입니다. 사회 문제가 돼야 도입하는 그런 이제 약간 사후 약방문보다는 미리 시장이 좀 안정적일 때 도입을 해서 이런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할 수 있으면. 12, 16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남은 쟁점입니다. 법안은 집값에 따라 1주택자는 최대 0.3%포인트, 다주택자는 최대 0.8%포인트까지 세율을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높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결론이 주목됩니다. 입법화되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 정책이 강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이게 결국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는 있는 거죠. 다만 수요를 강력히 억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적어도 매매 시장의 경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와 같은 비가 쏟아질 텐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 지역입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의 비는 오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낮에는 호남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이 되면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9도, 철원 6도, 강릉 10도, 광주와 창원도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2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릉이 14도, 안동 18도 등으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서늘하겠지만 철원 20도, 서울과 대전, 청주 21도, 대구와 춘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동해상의 물결이 최고 5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